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27강은 조선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네 번째 시리즈로서 38년간의 추락, 정체성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조선민국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는 첫 번째 처방으로서 시장 친화에 대해 말씀 올렸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조선민국이 억지로 덮어씌운 주자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본 모습, 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간 혼과 잃었던 정신을 되찾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보존 유지한 집단은 2600년이 지나서 남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도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집단은 망국은 기본이고 이에 더하여 구성원들에게 위선과 이중성이라는 국민성까지 덤으로 남겨줍니다. 집권층과 지식인들이 나라 밖에서는 청나라에 굴종하면서 국내 백성들에게는 바깥은 이제 오랑캐의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주자의 위대한 정신을 잘 개성 발전시켜서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인 소중화가 되었다. 그러니 백성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니 행여 오랑캐에 맞서야겠다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 하지 말아라 라는 궤변을 학습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정체성, 조선민국이 적폐라며 집요하게 말살하려 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속 무덤의 백화나 남의 땅에 있는 비석과 고문서까지는 조선민국의 마수가 미치지 못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구려 쌍영총과 삼성총의 백화입니다. 주름치마는 몽고와 한민족이 아닌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의상입니다. 패션으로서의 머리띠, 광범위한 색조 화장을 볼 수 있으며 맨 오른쪽 외고머리의 여인에는 파마의 기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악 삼호분 무학도에는 발을 꼬는 춤 동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춤인데 바람처럼 빠르게 돈다고 해서 호선무라고 합니다. 사마르칸트를 포함한 북방 기만민족들의 춤이고 오늘날 인도 춤인 까탁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춤입니다. 조선민국 속에서 근근히 삶을 연명해야 했던 정선 아리랑의 한 맺힌 리듬과 가락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춤 동작입니다. 고구려 무용총입니다. 손님을 환영하는데 지휘자가 있고 악기 연주자가 있으며 5명의 전문 춤꾼과 맨 아래쪽 9명의 가수가 등장합니다. 가히 공연 수준이지요. 전문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과 여유를 갖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성과 고구려의 유전자가 발현된 것이 BTS입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중국 축구가 자력으로 월드컵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을 중국은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구려적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씨름을 하고 있는 메부리코의 이 남자는 서역인입니다. 장천 1호 고분의 백화 기학도에는
등장인물 40명 중 9명이 서역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고구려 사회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가 그만큼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초반기 중국의 미술과 벽화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국제적 현상으로 그만큼 고구려가 세계화를 주도했다는 증빙입니다. 서구 정신세계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화 속에서 활약하는 신들의 종류와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들의 면면을 보노라면 동양이나 이슬람보다 한참 뒤에 문명의 세계로 접어들었던 서구 세계가 왜 동양을 압도할 수 있었던지가 나타납니다. 일단 인간이 가진 욕망과 감정 그 자체를 동양처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술의 신이 있고 미의 신이 있습니다. 둘째로 현실과 시장을 벗어난 공리 공론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간의 신이 있고 헤르메스라는 상업의 신이 있습니다. 동양과 조선민국이라면 필경 정의의 신, 도덕의 신, 천국의 신을 찾겠지만 그런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신들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오해분 사오묘에 있는 대장간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고구려의 놀라운 일치입니다. 그리스의 헤파이스토스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입니다. 단아한 나레옷 셔츠와 코가 뾰족한 최고급 가죽신을 신고 있지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없는 수레바퀴의 신이 고구려에는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우주 왕복선에 비견되는 소재, 설계, 제작, 시뮬레이션 기술의 복합체가 수레바퀴였습니다. 지금 우주 왕복선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소련 두 개국 정도이지요. 당시 고구려가 세계 1, 2위의 기술 역량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고구려 백화에는 40대의 수레가 등장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수레 1080대와 기술자들을 함께 당나라로 끌고 갔지요. 역사와 문명은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도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곳이 여기 한반도입니다. 수레바퀴를 활용하려면 확장된 도로가 있어야 하고 도로는 대규모로 국민들이 동원되고 서로 협업할 때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조선은 수레바퀴를 버리고 가마를 선택했습니다. 넓은 길과 도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침략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갔던 포로 대부분이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에 살고 있는 동생과 제자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도공으로서 조선에 있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니 형과 서성의 입장에서 당연한 도리이고 선택이지요. 앞에서 고구려 백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탐색했다면 지금은 고구려 이전의 약 400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서 탐색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대하는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짝수의 문화라서 술을 먹어도 2잔, 4잔의 짝수로 마시고 축의금도 짝수 금액으로 내고 요리도
짝수로 준비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수는 3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홀수의 문화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처럼 특히 3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고돌이 화투를 칠 때 3번을 싸면 나지요. 3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쁘고 재수없는 일도 3번이면 좋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역설의 산물입니다. 중국의 엄양오행론은 기원전 2002년 한나라 시대에 체계화됐는데 엄양이라는 것 자체가 짝수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에 천지인 사상은 최소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동이족의 중심 사상인데 신라시대 최치원이 금성문에 새겨진 천부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덕분에 오늘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지인 사상의 요체는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들어 있다는 인중 천지일의 5글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인 것입니다. 사랑, 선행, 덕쌓기 모두 홍익인간의 완전한 동의어들입니다. 단지 사랑과 선행이라는 용어는 서구적인 냄새가 나서 거부감이 생기고 덕쌓기는 꼰대 냄새가 나서 싫다고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홍익인간의 행간에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덕을 쌓는 일, 즉 선행을 하는 일이라는 깊은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틀을 빌려 스타일 있게 천지인 융합 정신을 풀어보았습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고 마음의 밭을 감사로 가꾸어서 의미 있는 삶,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지요. 사실 한반도는 중국 역사 최초의 통일왕국인 진나라가 등장하고 이와 동시에 동이족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시기에 외래사상인 엄양오행론의 태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엄양론은 짝수의 세계관으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기에 해와 달, 하늘과 땅, 남과 여 등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만물을 조화와 융합으로 바라보는 홀수 세계관의 천지인 사상과 뚜렷이 구별되지요. 왼쪽의 사진이 일일 오봉도 그림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5봉우리는 엄양오행론이라는 중국식 세계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는 이 그림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극에도 항상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복궁 사정전의 일월 오봉도이고 건정전, 인정전, 맹정전, 숭정전 등에도 다 걸려 있습니다. 일월 오봉도는 우리의 전통 사상도 전통 문화도 아닙니다. 단지 조선민국의 정신이고 세계관이지요. 요하 문명을 일군 삼수분화의 우주관을 가진 동이족의 대표적인 상징이 삼조고입니다. 다리가 셋이고
태양에 산다는 까마귀입니다. 동이족은 태양의 후예라는 자긍심의 상징입니다. 용이 중국 한족의 상징이라면 삼조고는 우리 동이족의 상징이지요. 중국 땅이 동이족의 은나라에서 한족의 주나라로 바뀌면서 구미호를 신령 쓰는 동물에서 요괴로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의 대가로 김유신과 김춘추가 당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반도의 까마귀는 길조에서 흉조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황이 즉위식 때 입는 옷의 왼쪽 어깨에 삼조고가 자수로 놓입니다.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백제 고구려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삼조고를 훔쳐갔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신을 버리고 몸에 맞지 않는 중국 것을 선택하고 백성들은 강요당했을 뿐입니다. 부작용이 있겠지요? 남의 탈을 빌려 쓴 나의 정체성은 자부심만 있고 자긍심은 없는 국민성을 만듭니다. 자긍심 없는 자부심은 자신보다 센 나라를 미국놈, 영국놈, 외놈이라 부르기 십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일이 잘못되었거나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 내부에서 성찰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외부에 돌립니다. 자부심은 정작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의 대표적 정상인 남 탓하기입니다. 그래서 1990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전국민 운동으로 내 탓이요 캠페인을 벌였지요. 민족 정체성 상실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정신의 훼손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정신적 황폐화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만주와 요동이라는 광활한 영토를 상실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민국의 시작은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가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통일 전후의 영토 비교입니다. 누가 이것을 삼국 통일이라고 하나요? 통일 후에 도리어 영토가 10분의 1, 15분의 1 이상 줄었는데 말입니다. 신라가 당의 앞잡이가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받은 대가는 두세대가 지난 735년의 성덕왕 때에 대동강 이남에 대한 통치권을 이관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백제군에 의해 대야성에서 사망한 사위와 딸에 대한 김춘추의 복수극이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하룻밤에 100km를 이동하는데 암수 2마리가 최소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서식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늘보의 경우 하루의 이동 거리는 40m를 넘지 않습니다. 나무늘보는 하루에 나뭇잎 3장만 먹어도 생존이 가능하고 결정적으로 근육도 없는 데다가 그나마 맛도 없어서 남들보다 사냥감이 될 일도 적다고 합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잠을 자면서 안빈낙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5천년 이상 생활해왔던 광활한 생존 터전을 중국에 넘겨준 후에는 생존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나무늘보 전략입니다. 집권층이야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이 나무늘보 전략을 선택했지만
백성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요된 전략이지요. 고조선 고구려가 물려준 DNA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요된 전략 말입니다. 대륙을 상실한 후의 생존 조건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설상가상, 착취와 부패가 극에 달했던 구한말은 더 참혹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를 사셨던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창호지에 구멍이 나면 이 구멍을 막아야 하지요. 그런데 오래된 신문이나 헌옷감 등으로 대충 덕지덕지 막지 않고 깨끗한 한지로 깔끔하게 막았을 경우 예외 없이 마을의 세금 징수원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집에 한지가 있을 정도면 세금을 더 낼 돈도 있다는 논리지요. 각 마을의 수령은 중앙정부에 상납해야 할 세금 목표액이 있고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향리나 이방의 입장에서는 가거호호 보리 한 톨이라도 더 세금을 징수해야 했으니까요. 1903년 러시아의 세로세프스키는 대한제국 견문록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나무늘보 전략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농민들은 개간할 땅이 있어도 논밭으로 만들지 않았고 노력해서 잉여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의 울산, 경주 및 전라도의 해안가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심을 정도의 여유를 가진 마을은 외구의 1차 침탈 지역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도로나 치수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2조 500년 동안 기록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대역사는 청계천 또랑 치우기 정도이지요. 5000년 동안 눈바람과 추위, 중국을 굴복시키며 간직했던 끈기와 용기 및 공동체 정신은 조선민국 300년 만에 나무늘보 정신으로 퇴보되었습니다. 쪼그라든 땅에서라도 생명만은 보존해야 했으니까요. 16세기 대항해 시대는 은이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의 달러라는 것이죠. 1533년 조선에서 건너간 은 재련 기술자에 의해 일본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은을 판 돈으로 용광로를 건설하여 소총을 만들고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배도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전으로 일본은 최고급 도자기 수출로 건국 이래 최대의 부를 축적했는데 이 도자기 산업의 종잣돈도 사실은 은이었습니다. 정작 세계 최초로 상업적 은 재련법을 개발한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대왕님은 고민 끝에 은광의 개발과 채굴, 재련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은을 생산해 보아야 명나라로부터의 조공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이었죠. 나무늘보 전략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30년 원수라면 중국은 참으로 2000년 원수인 셈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꼭지들을 정리해 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 38년을 통해 조선민국이 발생되는 과정,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서 조십 헨리 교수의 시장 진화,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서 이번 시간에 민족 정체성의 탐색, 동이족과 고조선의 정신적 중심인 천지인 사상, 조선의 생존 전략인 나무늘보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끝나셨네요. 예, 끝났습니다. 제가 하드 드라이브 가지러 가느라